안녕하세요. 시험 치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시험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의 학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했고, 또 이제 중간고사 끝난 거 동시에 또 퀴즈를 치게 되었죠. 그렇게 퀴즈를 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은 특히 우리 교재 8장 심혈관계에 작용하는 약물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다루어지는 약물이고요. 또 심혈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환 들이 있겠죠, 그죠? 그 질환들을 이해를 하고 그 질환에 따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약물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의 작용에 대한 학습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율적인 어떤 학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업 중에 이 중복되는 내용을 같이 다루기에는 조금 이게 내용에 비해서 양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학습 자료를 따로 주게 되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내용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심혈관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알기 전에 과연 심혈관계에서는 어떠한 질병들이 생기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병리학 시간에 배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혈압이나 협심증, 부정맥, 그리고 심부전, 고지혈증과 같은 이렇게 심혈관계와 관련된 질병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양리학에서 다루는 약물들이 이러한 질병에 이렇게 사용이 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그 약물 내용을 제외하고 이제 관련 한 4가지 정도 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병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리학 때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생리학 공부를 하실 때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잘 학습을 하셨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활동 전이 과정을 거치면서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이렇게 펌핑을 해서 우리 전신에 피를 보내고, 그다음에 또 전신을 돌고 온 혈액들을 심장에서 또 다시 받아서 가스 교환을 위해 폐로 보내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심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SA 노드에서 보내는 어떤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심장 근육에서의 어떤 활동 전이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 활동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심근에 분포되어 있던 그 소듐과 포타슘과 같은 물질들의 어떤 이동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 물질 이동의 발생을 우리는 바로 활동 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였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장이 펌핑을 잘 하지 못하게 되죠. 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심부전증입니다. 이 심부전은 하트 페일리어, 신부전, 콩팥 기능을 상실했다 할 때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레날 페일리어. 그다음에 간 기능을 상실했다 하면은 우리가 뭐죠? 간 기능 부전, 간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심장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를 우리는 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심부전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죠? 심장에서 이제 갖게 되는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한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교적 굉장히 이제 규칙적으로 분당 뭐 60에서 80회, 조금 빠른 경우에는 한 100회 정도까지 뛰죠. 운동할 때가 아닌 안정 상태에서요. 그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뛰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심박동수가 비정상적으로 막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우리는 이제 뭐 서맥 또는 빈맥을 이제 훨씬 더 많이 넘어선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뭐 세동 또는 조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붙이게 되는 그런 어떤 부정맥 상황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맥들이 결국은 심부전을 또 유발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기능을 펌핑하는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죠? 폐순환도 체순환도 결국에는 이제 적절치 못한 어떤 순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한 어떤 증상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장 흔한 심부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혈성 심부전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부 여러분 교재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에 조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혈성 심부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컨제스티브에서 그 보통은 좌심실에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얘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좌심실에 들어와 있는 혈액들을 펌핑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신 순환에 방해를 받게 되는 그러한 질병들이고요. 특히 이 좌심실에서의 어떤 우혈성 심부전증이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각해지게 되면 이 좌심실의 것이 이제 거꾸로 타고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심방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펌핑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에, 심부전증의 경우에는 심장이 아주 강하게 수축을 해서 그 전신으로 피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 우리는 강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장을 강하게 해주는 약이라는 거죠. 심장을 강하게 한다라는 것은 심근 수축력을 강하게 만들어줘서 한번 힘을 빵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약들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심제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강심제 안에는 디기탈리스류도 포함이 되어 있고,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효능제, 이거 어디서 배웠었죠?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효능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율신경계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아드레날린성 뭐죠? 효능제, 교감신경 흥분제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포디에스테라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06페이지 보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는 그러한 약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혈관 확장제도 심부전 치료제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07페이지에 보시면 고혈압 치료제가 나와 있어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혈압이 상승되어 있다.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빵 하고 나갈 때 에 걸리는 압력이었죠. 그래서 이 수축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좌심실의 압이 가장 높아져 있는 상황일 때가 걸리게 되는 것이고, 유한기압은 반대로 뭐예요?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의 어떤 그 주는 압력이 가장 낮을 때를 우리가 유한기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고혈압은 원인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발생하는 고혈압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어떤 신장에서의 어떤 기능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신성 고혈압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내분비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고혈압도 있어요. 크롬 진화 세포종이라든지 뭐죠? 갈색 세포종,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고혈압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혈압 자체가 그러니까 혈압 조절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의해서 발생된 고혈압을 우리는 2차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고혈압
이게 혈압이 일단은 그 혈관 저항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지요. 그 몸의 혈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에도 생길 수도 있고, 혈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 혈액 속에 소듐의 농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또는 그 혈관의 어떤 수축이 너무 강해져서 이제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치료제로는 우리가 어떤 거를 쓰느냐, 혈관의 수축 상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게 뭐죠? 교감신경 억제제겠죠, 그죠? 이제 그러한 약들을 쓴다거나 내지는 그 내 몸 안에 있는 물을 조금 밖으로 빼줘서 볼륨을 줄여서 혈압을 떨어뜨리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바로 이뇨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혈관 수축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뭐 순환이나 심장 쪽에서 우리가 봤었었는데 그 칼륨 이온, 칼슘 이온의 어떤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그 근육의 어떤 흥분 상태를, 그러니까 수축 상태를 억제시키는 그러한 그 칼슘 채널 통로,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것들도 우리가 고혈압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약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관 확장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는 그러한 약들을 이제 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책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뭐 교감신경 억제제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교감신경 억제제는 결국에는 우리가 자율신경계에서 학습을 하셨던 그 교감신경 신경전달 물질인 그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가 있었더라?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알파 1 수용체, 알파 2 수용체, 그러니까 알파의 아형이 있었고요. 베타도 이제 우리가 주로 심혈관계 쪽에 사용을 하는 거가 베타 1, 2가 있었거든요. 특히 베타 2의 경우에는 뭐 호흡기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혈압 쪽에서 볼 때에는 베타 1 수용체 차단제나 아니면 베타 1, 2를 다 차단하는 비선택적 베타 수용체 차단제, 이러한 약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우리 교재에는 그 말초성 교감신경 억제제, 뭐 중추성 교감신경 억제제 이렇게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 알파 2 수용체의 경우에는요, 중추 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게 시냅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시냅스 프리 시냅스와 그다음에 포스트 시냅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프리 시냅스 쪽에 이 알파 2 수용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들을 우리가 이제 알파 2 수용체의 어떤 기능을 촉진시키게 되거든요. 얘들을 기능을 강화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노르에프네프린의 어떤 노르에프네프린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 알파2 수용체가 이렇게 활성화되게 되면 혈관 확장이라고 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작용에 의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자꾸 그 약들을 알파2 수용체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약들을 교감신경 억제제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잘 잡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일반적인 어떤 혈압 조절에 있어서 이제 단시간 혈압을 이제 조절을 하는 것은 자율신경계가 담당을 한다. 이건 우리가 순환계와 그다음에 비뇨 쪽에서 우리가 생리학할 때 다루었었거든요. 근데 장기적인 혈압 조절의 경우에는 신장에서 담당한다. 특히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하는 RAAS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그 혈압 조절을 장기적으로 조절을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안지오텐신의 경우에는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레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신 1 생성을 촉진시키고, 이 안지오텐신 1이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혈관 수축에 관여하는 안지오텐신 2를 합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가 이게 안지오텐신의 어떤 전환을 담당하는 효소, 우리가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효소의 기능을 억제를 시켜버리게 되면 혈관 수축을 유발하는 안지오텐신 2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한 약들도 고혈압 치료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이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에는 협심증도 있죠, 그죠? 협심증, 뭐 심근경색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심근경색증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협심증의 경우에는 혈관이 이제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단계의 협심증이 있는 거예요. 어쨌건 혈관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 협심증은 우리가 이제 산소 공급 부족에 의해서 그러니까 관상동맥의 어떤 뭐 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되는 질환이라 관상동맥들의 어떤 혈관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약들도 우리가 협심증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해서 심박동수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박동수는 떨어뜨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파르르 이렇게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빵빵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부정맥 너무 빨리 분당 뭐 300회, 400회 뛴다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뛰다 보니까 이 심장 안에 고여있던 피를 효율적으로 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빈맥성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이 조금 더 강하게 뛸 수 있도록, 즉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시키는 약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정맥 치료제에도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약들이요. 우리가 보면 그 뭐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을 했었던 칼슘의 유입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어떤 약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특히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어떤 약의 경우에는 뭐 그 나트륨의 어떤 통로를 차단을 함으로써 심장의 어떤 그 활동 전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약들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포타슘의 어떤 통로를 차단을 함으로써 활동 전이에 영향을 주는 약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약들에 대해서 살펴보실 겁니다. 고지혈증 치료제는 조금 제가 약식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게 고혈압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 특히나 뭐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 이런 어떤 고지혈증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그 고혈압 약을 먹는다거나 협심증 약을 먹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 교감신경계와 관련된 또는 뭐 이게 아까 칼슘 통로 차단제와 관련된 그런 기타 등등등의 약을 사용을 하면서 더불어서 고지혈증 약도 같이 병용해서 복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는 주로 이제 스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기전에 대해서도 약식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오시면 심혈관계에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한 번 더 리뷰를 해주는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동영상 강의를 짧게 하고 싶었는데 맨날 할 때마다 조금 이제 길어지네요. 그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배움 그 자체에 의미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치고 난 후에도 느끼셨겠지만 학습을 하는 것보다 시험을 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제가 이제 제시했었던 과제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강의나 이런 것들을 잘 학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조금만 더 하시면, 좀 내가 양리학을 배우고 나니까 이런 약들도 좀 알게 되었어.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이런 약들을 내가 처방을 받았을 때 이 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화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